저는 오늘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집도 가족도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던 그 분홍색 봉투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걸 두고 갔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처음 그 봉투를 본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75이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새벽에 잠을 설치는 버릇만큼은 고쳐지지 않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새벽 5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봤자 할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저 부엌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거나 대문을 열고 나가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쯤 일어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10월 초순이었는데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라 아직 새벽이면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서려던 참인데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 놓인 분홍색 비닐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누가 쓰레기를 잘못 버린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인상을 찌푸리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봉투 안에는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 반찬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찬통이 투명해서 안이 보였는데 하나엔 김치가, 다른 하나엔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손잡이에는 작은 메모지가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쳐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글씨는 볼펜으로 쓴 것 같았는데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것 같기도 하고 급하게 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 싶어 골목 저편까지 대문 옆 전봇대 뒤까지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반찬통을 꺼내놓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치는 막 담근 지 며칠 된 것 같았습니다. 빨갛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멸치볶음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손으로 반찬통 밑을 만져보니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깨끗한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반찬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준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는 없잖습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독극물을 넣었다느니 이상한 걸 타서 노인들을 노렸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식에선 어떤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 같은 게 전해져 왔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김치를 조금 먹어봤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새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습니다. 시판 김치 특유의 화학 조미료 맛이 아니라 집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 맛이었습니다. 젓갈도 좋은 걸 쓴 것 같았습니다. 멸치볶음도 먹어봤습니다. 달짝지근하니 입맛을 돋웠습니다. 멸치가 바삭하게 볶아져 있었고 견과류도 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아침 식사로 그 반찬을 다 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반찬 해 먹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만든 음식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갖다 놓은 걸까? 동네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봉사활동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몰래 놓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혹시 옆집 할머니가 갖다 놓은 건가 싶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자기 먹을 거 장만하기도 벅차다면서 누가 그런 걸 하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슈퍼 주인 아저씨한테도 혹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분홍색 봉투가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작은 밀폐 용기에 담겨 있었는데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두부도 들어있고 애호박도 들어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에 묻혀져 있었고 통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역시 똑같은 글씨로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지켜봤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고 어둠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운데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시에 대문을 열어보니 어느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갖다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졸았나 싶어서 다음 날은 더 일찍 4시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1달이 지나도 분홍색 봉투는 계속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찬 종류는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계란말이와 콩나물 무침이었고 어떤 날은 고등어 조림과 무말랭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끔은 과일이나 떡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소금물에 담가 놓은 것도 있었고 인절미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콩가루를 묻혀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음식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짠 음식을 싫어하는데 모든 반찬이 간이 약했습니다. 단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음식이 달지 않았습니다. 생선은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고등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마치 제 입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주인 아저씨한테도 다시 물어보고 옆집 할머니한테도 재차 물었습니다. 건너편 집 아주머니한테도 물어보고 골목 입구 구멍가게 주인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복권이라도 사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운이 좋아진 거라면서요. 동네 파출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우리 골목은 오래된 주택가라 CCTV도 몇 개 안 됩니다. 골목 입구에 하나 있는 게 전부인데 그것도 제 집까지는 안 비춥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답장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반찬통 안에 제가 만든 식혜를 담고 메모지를 붙여서 대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누군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썼습니다. 제 글씨는 나이가 들어서 떨렸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그 반찬통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고 새로운 분홍색 봉투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식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봉투 앞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그 글씨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 따뜻한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도 분홍색 봉투는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봉투는 어김없이 왔습니다. 어떤 날은 봉투가 눈에 반쯤 묻혀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대문을 열 때마다 봉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추운 새벽에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이 먼 길을 걸어온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1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쳤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고 뉴스에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대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엔 안 오실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봉투는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봉투가 차가웠습니다. 안에 든 음식도 식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할머니, 너무 추워요. 할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추운 날씨에 저를 위해 나왔다는 게, 그것도 새벽 어둠 속을 걸어왔다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가서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길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집까지 이어진 발자국, 그리고 다시 돌아간 발자국.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 조금 걸어가 봤습니다. 발자국은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분홍색 봉투가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컸습니다. 안에는 잡채와 동그랑땡,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딸기가 올려져 있는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메모지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요. 할머니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식탁에 앉아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는데 낯선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먹었던 마지막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 앉아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혼자 집에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에도 봉투가 왔습니다. 떡국 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떡과 고기, 계란, 그리고 국물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명절이 제일 외로운 날인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재미도 없었지만 그냥 켜놨습니다. 혼자 있으면 정적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켜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닥에 놓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저는 재빨리 일어나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꼭 그 사람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개월 넘게 궁금했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대문을 열었을 때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 황급히 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생각보다 왜소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마른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누군지 딱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소한 체구, 약간 구부정한 등, 그리고 급하게 걸어가는 발걸음.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슈퍼에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슈퍼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본 그 뒷모습이 바로 이 여자였다는 걸. 그 여자는 우리 동네 구석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남편한테 맞고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슈퍼에 장을 보러 나올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몇 번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눈이 항상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마 팔에 있는 상처를 가리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도 안 하고 도망만 쳤다느니, 남편이 찾아오면 어쩌려고 저러나, 애가 불쌍하다느니,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밤에 술집에서 일한다고 수군덕거리기도 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여자를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 내가 나서서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안 됐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가끔 슈퍼 앞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는 했지만 말을 붙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새벽 4시에 대문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서 있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엔 꼭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끼고 대문 옆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추위에 발이 얼얼했습니다. 손도 시렸습니다.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저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분홍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집 대문 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비밀을 감추듯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저는 서둘러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자는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망갈 듯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서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2년 전 여름이었어요. 제가 슈퍼 앞에서 쓰러졌을 때요.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저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한 여자가 폭염에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7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었던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슈퍼 앞 그늘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길래 제가 슈퍼에 들어가 물을 사다가 먹였습니다. 그늘로 옮겨서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했는데 여자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집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었고 여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한테 도망쳐 나와서 돈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애는 겨우 먹이고 있었는데 그날도 아침을 굶었어요. 애한테만 밥을 먹이고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더위도 더위였지만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여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더위에 쓰러져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애는 친정 엄마가 키워주시겠지 싶었어요. 제가 있으면 애만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물도 먹여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잠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쳐다보기만 하고 가거나 아예 못 본 척하고 가거나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쓰러진 거 아니냐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저를 그늘로 옮겨주시고 물도 사다 주시고 괜찮을 때까지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한참을.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제가 아직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여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할머니를 몰래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도 알게 됐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대문 밖을 나오시는 것도 봤어요. 가끔 슈퍼에서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일 텐데. 아니에요. 나도 기억했어요. 그냥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여자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받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해드릴 수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거든요. 주방 보조로요. 거기서 음식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네, 제 딸아이도 알아요. 엄마가 새벽마다 할머니한테 반찬을 갖다 드린다는 거. 애가 처음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살려주셨다고.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 계속 잘해드려야 돼, 라고. 그래서 같이 메모지도 쓰고 했어요. 애가 글씨를 쓰면 제가 옆에서 불러주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삐뚤삐뚤한 글씨가 아이 글씨였다는 걸. 엄마와 딸이 함께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메모지를 쓰고 새벽마다 이 추운 골목길을 걸어왔다는 걸. 아이까지 데리고 왔다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의 마음이 그 메모지에 담겨 있었다는 걸. 할머니, 제가 너무 주제넘은 짓을 한 건가요? 폐를 끼쳐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도 저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이리 와요. 집에 들어가요. 추워요.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찬 손이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맨손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여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미영이요. 박미영이에요. 나는 김순자예요. 이제 우리 서로 알게 됐네요. 미영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애처로웠습니다. 언제 마음 놓고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영 씨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38살이었고 딸아이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딸을 돌보고 새벽엔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잔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1살에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남편한테 맞았다고 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겨도 그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그랬답니다.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이한테까지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친정도 못 갔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왔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남편이 찾기 힘든 곳으로.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방에 살았답니다. 식당 일을 구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살기가 빠듯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학원비는 꿈도 못 꾸고 겨우 밥만 먹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가 와서 그날 쓰러진 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영 씨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자기 건강도 챙기고 딸아이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도 힘이 돼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거든요. 남편한테 맞을 때
저는 제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할머니한테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반찬을 잘 드신다는 게 그게 제일 기뻐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할머니가 건강하시다는 게 그게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됐어요. 제발 계속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미영 씨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 음식을 갖다 주되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차라도 마시기로 했습니다. 분홍색 봉투는 여전히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건 더 이상 익명의 호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이 됐습니다. 메모지의 글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편안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할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영 씨와 수진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요일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제대로 봤을 때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마르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아이는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수진이 착하구나. 엄마 많이 도와주지? 네. 저 엄마 많이 도와줘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고 미영 씨가 가져온 전들을 구웠습니다. 수진이는 밥을 3공기나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면서 계속 반찬을 더 주었습니다. 더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 수진이가 저한테 그림을 한 장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3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이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할머니가 이 그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놓을게. 진짜요? 와, 좋아요.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린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2번씩 만났습니다. 가끔은 제가 미영 씨네 집에 가기도 했고 가끔은 미영 씨와 수진이가 제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는 그 아이를 손녀처럼 대했습니다. 아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주고 어린이날에는 선물도 사줬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나중엔 받아주었습니다. 그게 제 기쁨이라고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말했더니
미영 씨도 이해해줬습니다. 저는 미영 씨한테 이혼 소송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미영 씨 손을 잡고 같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는 무서워서 떨었고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계속 미영 씨를 지지해줬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혼 판결 나왔어요. 제가 이겼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 씨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이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수진이도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미영 씨가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식당인데 조건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많고 기숙사도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정식 주방장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미영 씨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산은 여기서 멉니다. 기차로 3시간이나 걸립니다.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를 두고 가는 게. 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수진이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하지만 할머니는, 나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전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면 되잖아. 명절 때는 꼭 올 거지? 네, 할머니. 명절은 꼭 올게요. 그리고 연휴 때도 올게요. 자주 올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떠나면 자주 만나기 어렵다는 걸. 삶이 바빠지면 연락도 뜸해진다는 걸. 그게 현실이라는 걸. 수진이도 슬퍼했습니다. 학교도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결정한 일이니 따라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부산 가기 싫어요.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수진이랑 헤어지기 싫어. 하지만 엄마가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셔야 수진이도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할머니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원래 혼자 살았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와 수진이가 떠난다는 게, 이제 그 분홍색 봉투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초순이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짐을 쌌습니다. 저도 미영 씨네 집에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살림이 소박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미영 씨가 작은 액자를 건넸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름에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하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너희가 가져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지세요. 저희는 또 만들면 돼요. 저는 그 액자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영 씨와 수진이가 이 동네를 떠나는 날입니다. 새벽에 마지막으로 분홍색 봉투가 왔습니다. 안에는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고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부산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게요. 할머니도 꼭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미영 올림. 저는 지금 그 김밥을 먹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신기하고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인생도 바꿨다는 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창밖을 보니 미영 씨네 이삿짐 트럭이 보입니다. 짐을 싣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트럭 옆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짐꾼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곧 출발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가서 그들을 배웅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기 싫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수진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전화하면 되잖아. 그리고 방학 때 놀러 오기로 했지? 네. 꼭 올게요. 방학 때 꼭 올게요. 미영 씨도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울었나 봅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만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는 잘할 거야. 부산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 수진이 잘 키우고 그게 나한테 제일 큰 보답이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제가 없어도 잘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만 가볼게요. 부산 도착하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트럭 운전 조심하라고 해. 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미영이, 우리 수진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영 씨와 수진이도 트럭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빈 골목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골목에 분홍색 봉투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대문 앞에 놓여 있던 그 따뜻한 마음은 이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우리 셋이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그린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는 그림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영 씨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고속도로 들어갔어요.
잘 가고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도착하면 또 전화해. 네. 할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 알았어. 끊어. 운전할 때 전화하면 위험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미영 씨가 며칠 전에 갖다 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미영 씨는 마지막까지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 반찬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미영 씨가 만든 마지막 반찬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인심이 없다고, 각자 살기 바빠서 남 돌볼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걸. 그 마음들은 때로는 분홍색 봉투에 담겨서 새벽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해진다는 걸. 저는 또 압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친절은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2년 전 그 무더운 여름날, 제가 쓰러진 여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영 씨는 그대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년 동안 그 따뜻한 마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멈춰섰습니다. 고작 몇 분, 고작 물 한 병이었지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수진이의 인생도 바꿨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작은 친절, 작은 관심,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대문 앞에는 분홍색 봉투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봉투 없는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조금 외롭겠지만 괜찮습니다. 미영 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수진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 가슴 속에 미영 씨와 수진이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보내준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미영 씨였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기숙사 정말 좋아요. 방도 넓고 깨끗해요. 수진이도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 푹 쉬어. 네. 할머니도 주무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도 부산에서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수진이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분홍색 봉투는 이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봉투가 담고 있던 마음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제가 또 누군가를 도울 때, 제가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분홍색 봉투를 들고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저는 이제 잠을 청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분홍색 봉투가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리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마음은 멀리 있어도 닿는다는 걸. 잘 자요, 미영 씨. 잘 자요, 수진이. 부산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는 여기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오세요. 할머니는 여기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할머니는 여기 있을 테니까요.